시작하기 전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나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이번 주 경제 소식과 시장 흐름을 함께 정리해보는 공부용 콘텐츠입니다. 각자의 투자 판단은 본인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 주의 경제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지표와 연준 흐름부터 짚어보고 시장을 흔든 핵심 소식과 실적 발표,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금, 은의 기술적 흐름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 주 실적, 연준 일정, 주요 지표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한 주 시장을 차분히 복귀하고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할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경제 지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서비스업이랑 고용은 우리 아직 안 죽었어요 하고 있는데 소비자 신용이랑 주택은 슬금슬금 무릎 꿇고 있는 그림입니다. 당장 침체는 아닌데 고금리라는 놈이 여기저기 슬슬 사람들 체력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표의 시작은 서비스업 PMI입니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1.2, 50 넘으면 확장이니까 일단 성장은 하는데 그냥 살아는 있네 수준입니다. ISM 서비스업 PMI는 54로 나왔는데 예상은 54.3이었으니 살짝 미스했고요. 재밌는 건 고용지수예요. 51.2로 4개월 만에 다시 50을 넘었습니다. 근데 가격지수는요. 67.7, 고용은 다시 살아나는 쪽인데 가격 압력은 아직 높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경기 불씨는 살아있고 물가 부담도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이거 침체 신호 절대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54면 미국 경제는 아직 확장 중입니다. 근데 완전히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경기랑 고용은 버티는데 물가 압력은 아직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릴 명분이 부족한 거죠. 무역 수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5월 무역 적자가 776억 달러인데 전월 546억 달러보다 42.2%나 확 늘었습니다. 수출은 105억 달러 줄고 수입은 125억 달러 늘었어요. 미국이 밖에다 파는 건 줄고 밖에서 사오는 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무역 적자가 오히려 40.6%나 줄었거든요. 한 달 수치 하나 보고 미국 경제 망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한 달치 숫자 보고 소설 쓰는 거예요. 중간에는 도매재고랑 소비자 신용도 나왔습니다. 도매재고는 0.1% 늘었는데 도매 판매는 3.4% 늘었어요. 판매가 재고보다 훨씬 빨리 팔려나갔다는 거니까 창고에 물건 쌓여서 골머리 앓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소비자 신용, 이게 진짜 이번 주 지표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5월에 약 2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시장은 150억 달러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상치를 살짝 빗나간 게 아니라 그냥 예상을 배신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출이 연율 4.7%나 줄었어요. 이거 왜 재밌냐면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안 긁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카드가 무서워서 밥약속 줄이신 적 없으세요? 딱 그거예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카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새로 빚내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다만 한 달 수치만으로 소비 침체다 하기엔 이르고 다음 주 소매 판매가 약하게 나오면 그때 이 신호가 진짜로 연결되는 겁니다. 고용과 주택 쪽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랑 기존 주택 판매가 같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만 5천 건, 예상치 21만 8천 건보다 낮게 나왔어요. 근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81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 409만 채로 예상 420만 채보다 낮았고 전월 대비 2.4% 줄었어요. 근데 중간 주택 가격은 44만 6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고용시장은 잘리는 사람은 적은데 잘린 사람이 새 직장 구하는 시간은 좀 걸린다 이 정도예요. 침체는 아니고 그냥 살짝 미적지근한 느낌. 주택시장도 비슷한 코미디를 연출 중인데요.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집 거래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매물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라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은 높은 가격이랑 높은 금리를 동시에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아직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비스업은 확장 중이고 해고도 크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쪽입니다. 경기가 바로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니까 기업 실적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주택시장은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 체력은 조금씩 약해지는데 물가 부담은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애매합니다. 경기는 버티는데 물가가 끈적하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해석으로는 지금 지표는 침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하고 달려도 된다. 고 말할 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가는 낮아지고 소비는 적당히 버티는 조합이면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이고, 반대로 물가는 높고 소비는 약하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금리 걱정과 경기 걱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시선은 바로 연준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애매할수록 결국 금리를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하면 당장 금리 올리겠다고 확정한 건 아닌데 물가 계속 높으면 진짜 올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슬슬 접는 분위기예요. 이번에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습니다.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로 동결됐고 이원 전원 만장일치였어요. 근데 의사록 열어보니까 일부 위원들은 야 6월에도 사실 올릴 근거는 있었어 이러고 있었고요. 여러 위원들은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경기를 확실히 눌러줄 만큼 세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랑 중동발 에너지 충격, 그리고 AI 설비 투자 수요까지 물가를 계속 밀어올리면 더 조여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연말금리 전망에서 위원들 반반으로 쪼개졌고 기존 성명서에 있던 금리 내릴 방향 문구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이거 삭제된 거 은근 상징적이에요. 당시 연준 직원 추정으로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4.1%, 근원은 3.4%였는데 목표가 2%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제 생각은요, 지금 연준은 언제 내릴까 기다리던 연준에서 물가 더 오르면 올릴 수도 있어 하는 연준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 아직은 조건부예요. 월러 이사도 연설에서 재밌는 얘기했어요. 과거 평균보다 지금 출발점이랑 충격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요약하면 미리 방향 강하게 약속하지 말자는 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너무 세게 걸면 상황 바뀔 때 연준 스스로 손이 무긴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연준이 몇 월에 인상, 몇 월에 인하 이렇게 딱 찍어주는 신호를 잘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 나올 때마다, 고용 하나 나올 때마다, 유가 하나 튈 때마다 국채금리랑 주식이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재미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멘탈 관리하셔야 됩니다. 연준은 5개짜리 태스크포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장 소통 방식, 대차대조표 정책, 경제 데이터 정확성, AI가 생산성이랑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판단 체계까지. 이거 그냥 조직 개편 아니에요. 워시 체제에서 연준이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화정책 보고서도 관세, 이란발 에너지 가격, AI 투자 확대가 물가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안정적이고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2.1%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용은 멀쩡한데 물가는 계속 높다. 이 조합이 진짜 골치 아픈 조합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시장이랑 연준이 AI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AI 투자 좋다, 주가 간다 이러고 있는데 연준은 그 투자붐 때문에 전력이랑 반도체, 장비 수요가 뛰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 갖고 완전히 다른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스테이크로 보고 한쪽은 폭탄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금리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실제로 흔든 소식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식이 정말 많았어요. 먼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본 건 미국이랑 이란 재충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랑 이란의 임시 합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고 미국이 이란을 다시 때렸습니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운항을 위협했어요. 미국은 이란 지도부랑 금융망을 겨냥한 추가 제재까지 발표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석유랑 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목구멍 같은 자리예요. 여기 막히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브렌트유는 주간 5.5%,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4% 올랐고 미국 휘발유 값도 갤런당 3달러 88센트로 일주일 새 6센트 뛰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긴장이 커지면 시장은 먼저 기름값을 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올라가고 그게 다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가 부담이 커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 시장이 전쟁 자체보다 유가와 금리 반응을 더 신경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AI 반도체 호재가 이 부담을 꽤 눌러버렸어요. 시장이 전쟁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직 해협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짜 재밌었던 포인트 하나 던질게요. 전쟁이 났는데 금은 왜 떨어졌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전쟁 나면 금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전쟁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고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그럼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금은 그냥 전쟁 무서우면 사는 자산이 아니에요. 달러랑 실질금리, 연준 정책까지 다 얹어서 움직이는 종합예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악재를 눌러버린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소식입니다. 애플이 브로드컴이랑 2031년까지 이어지는 미국산 칩 공급 계약을 맺고 300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했어요. 브로드컴은 콜로라도 공장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하고요. 마이크론은 진짜 스케일이 다른데 2035년까지 미국에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그냥 회사 하나 규모가 아니라 나라 예산급이에요.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곳에 엔비디아 H200 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7배 넘게 초과 청약됐고 나스닥 대비 첫날 공모가 대비 14%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AI 투자하려고 25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했어요. 이거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채권 발행까지 들어간 리얼머니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대치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영업이익 급증할 거라고 전망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잘했는데 기대만큼 못 잘했으니까 오히려 혼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90점 받았는데 엄마가 너 100점 받는다며 하는 그 기분이랑 똑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른 그림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한국 반도체 과열 경고입니다. 코스피는 주 초반 4.9% 급락했고 다음 날엔 장중 5% 이상 추가로 빠지면서 6월 고점 대비 20% 넘게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익 급증 전망에도 약 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6% 떨어졌어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약 2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시기에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완전 흥행했다는 거예요. 회사 실적은 안 나빠졌는데 한국 주가만 폭락했다는 건 실적 문제가 아니라 단기 과열, 레버리지 청산, 외국인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겹친 거로 봅니다. 급락 첫날이나 둘째 날 바로 저점이다 하고 뛰어드는 거 위험해요. 외국인 순매도가 줄어드는지, 대형주가 저점을 높이는지, 지수가 2에서 3거래일 연속 안정되는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전선도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59개국이랑 유럽연합 제품에 강제노동 방지 미흡을 이유로 10에서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심사 중이에요.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에콰도르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했고 미국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장관들도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관세가 진짜 현실화되면요. 제조업이 살아나는 것보다 미국 수입 가격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도 이미 관세를 물가 요인으로 콕 집었고요.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 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6년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규모 군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이랑 무역 중단을 언급하면서 나토 내부 갈등을 키웠지만 정상회의 후반엔 동맹 유지로 다시 정리됐어요. 방산이랑 미사일 방어, 드론, 사이버 보안 기업들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수주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데 정상회의 발언만 듣고 방산주 추격하기보단 실제 예산이랑 수주 잔고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짧게 몇 개 더 갈게요.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당장 주가엔 영향 없지만 대만 해역 긴장이 더 세지면 반도체 공급망이랑 해운보험료, 방산주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62엔대까지 가면서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을 찍었어요. 일본 정부가 갑자기 개입하면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1.8% 하락하면서 4주 연속 상승 행진을 멈췄고요. ASML 같은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였습니다. 이제 기업들 성적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딱 하나만 웃고 나머지는 다 시무룩했던 한 주였어요. 리바이스는 조정 EPS랑 매출 둘 다 예상 웃돌았고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도 5.5에서 6.5%에서 7.0에서 7.5%로 상향까지 했는데 주가는 시간외에서 약 5% 하락했습니다. 펩시코는 핵심 EPS랑 매출이 소폭 상회했고 연간 전망도 유지했는데 북미 음료 판매량이 4% 줄면서 주가는 약 4.5% 하락했어요. WD-40은 진짜 혼자 잔치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4% 늘고 조정 EPS는 예상치 1달러 57센트 대비 2달러 33센트로 완전히 초과 달성, 영업이익도 47% 늘었어요. 주가는 12에서 15% 급등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조정 EPS가 1달러 56센트로 예상치 1달러 48센트를 웃돌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했는데 연료비 부담 때문에 주가는 약 2% 하락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요. 실적이 좋다랑 주가가 오른다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라는 겁니다.
리바이스는 숙제까지 다 하고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혼났고 WD40만 확실히 칭찬받았어요. 지금 시장은요, 단순히 예상보다 잘했어요. 보다 가이던스가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사업질이 어떤지, 이미 기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훨씬 깐깐하게 봅니다. 이 흐름이 차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금, 은을 보면서 시장이 어디에서 힘을 받고 어디서 부담을 느끼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차트를 볼 때 참고하는 가격 반응 구간입니다. 실제 거래량으로 확정된 매물대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가격이 여러 번 멈추거나 되돌아섰던 자리들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가 아니라 어느 구간을 회복하면 힘이 살아나는지, 어느 구간을 이탈하면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깔고 편하게 시장 점검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이랑 은은 GLD, SLV ETF 기준이라 국제 선물이나 국내 상품 가격과는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그 주 금요일 종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줄 요약하면요. 추세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애플, 돌파 후 눌림 기다릴 종목은 엔비디아, 추격했다간 큰 코 다칠 종목은 메타, 회복 확인 필요한 종목은 아마존, 51선 회복 필요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박스권 종목은 테슬라, 아직 바닥 확인 필요한 자산은 금이랑 은입니다. 애플부터 갈게요. 315달러 32센트로 마감, 주간 2.17% 올랐습니다. 21선이랑 51선이 298달러 부근에서 거의 딱 붙어서 정배열로 전환됐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제일 정갈한 모범생 차트입니다. 지지 후보는 308에서 312달러, 저항 후보는 318에서 322달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구간이고 새로 보는 분들은 310달러 부근 눌림이나 320달러의 안착 여부를 관찰 포인트로 두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85달러 10센트로 주간 1.38% 하락했어요. 21선은 넘었는데 51선이랑 201선은 아직 위에 있으니까 이건 상승 전환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잠깐 숨 고르는 반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지 후보는 379에서 385달러, 저항 후보는 398에서 405달러. 380달러 깨지면 그냥 관망 모드고요. 403에서 405달러를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야 진짜 추세 전환 후보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 주인공 중 하나죠. 210달러 96센트로 주간 8.28%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51선을 회복했는데 하루에만 4% 넘게 튀면서 211달러까지 갔어요. 지지 후보는 207에서 210달러, 저항 후보는 218에서 222달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월요일 갭 상승 첫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207에서 210달러 구간을 다시 확인한 뒤에도 버텨주는지가 더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아마존은 245달러 34센트로 주간 1.1% 올랐어요. 21선이랑 201선 위인데 51선 아래라 강세도 약세도 아닌 애매한 회복 단계입니다. 지지 후보는 239에서 245달러, 저항 후보는 250에서 255달러입니다. 240달러를 지키고 254에서 255달러를 회복하면 회복 강도가 좋아지는 신호로 볼 수 있고 51선 회복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알파벳은 357달러 18센트로 주간 0.76% 하락했습니다. 월요일에 364달러 90센트까지 갔다가 후반에 다 반납하면서 21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지 후보는 350에서 357달러, 저항 후보는 365에서 373달러, 350달러 방어부터 확인하고 365달러, 373달러를 순서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메타, 이번 주 진짜 화제의 인물입니다. 669달러 21센트로 주간 14.81% 급등했어요. 현재가가 21선보다 14.5%, 51선보다 11.5% 높습니다. 지지 후보는 637에서 645달러, 저항 후보는 675에서 680달러, 심리적 저항은 700달러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메타 추세 자체는 진짜 강합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냐랑 지금이 좋은 자리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이격이 커진 상태라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640에서 650달러 부근 눌림이 나오는지 또는 680달러 위에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확인하는 쪽이 더 신중해 보입니다. 632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금요일 급등분 갭을 그대로 되돌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테슬라는 407달러 76센트로 주간 3.64% 올랐어요. 21선은 넘었는데 51선이랑 201선이 바로 위에 뭉쳐 있어서 방향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지 후보는 398에서 403달러, 저항 후보는 409에서 418달러. 418달러 종가 돌파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 갑니다. GLD 기준 377달러 1센트로 21선 379달러 43센트 바로 아래에 있고 51선이랑 201선과는 꽤 벌어져 있어요. 20일 RSI도 약 40이고 하락 방향성 지표가 아직 우세해서 단기 바닥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중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하기엔 이릅니다.
지지 후보는 1차 372에서 376달러, 2차 365에서 370달러이고 저항 후보는 1차 379에서 382달러, 강한 저항이 400에서 403달러, 장기 추세 전환선이 410달러 부근이에요. 제 생각은요, 지금은 급하게 판단할 자리도 아니고 서두를 자리도 아닙니다. 379에서 382달러를 종가로 회복하고 며칠간 유지하면 단기 바닥 가능성이 커지고요. 372달러를 깨고 회복하지 못하면 365에서 370달러까지 다시 열어놔야 합니다. 접근을 생각한다면 372에서 376달러 방어 여부, 365에서 370달러 재하락 가능성, 382달러 회복 여부를 나눠서 보는 방식이 더 신중해 보입니다. 은은 SLV 기준 53달러 95센트로 21선보다 4.3%, 51선보다 약 15%나 아래에 있어요. 금보다 훨씬 삐죽삐죽합니다. RSI는 약 39로 과매도권 근처까지 왔는데 맥디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지지 후보는 1차 53에서 54달러, 중요 지지가 50에서 51달러, 하단 위험선이 47에서 48달러이고 저항 후보는 1차 56에서 57달러, 강한 매물대가 59에서 64달러입니다. 제 생각은요, 싸 보이기 시작했다랑 추세가 전환됐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53달러 방어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3달러를 지키면서 56달러 50센트를 회복하면 단기 바닥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47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이 다시 가속될 위험으로 봅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1선 회복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리하면요, 금이랑 은의 장기 투자 논리 자체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봉으로는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니까 장기 전망이랑 단기 매수 타이밍은 따로 떼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전체가 다 같이 웃으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이 아니라 메타랑 엔비디아, 애플 딱 세 종목한테 힘이 확 쏠린 시장이라는 거,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귀였다면 이제부터는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7월 14일 화요일은 대형 은행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엘스파고, 시티그룹, 여기에 패스널이랑 에릭슨까지 대출 연체나 대손 충당금이 늘고 있는지, 순이자이익이 개선되는지, 인수합병이랑 IPO 시장이 살아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은 ASML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존슨앤드존슨, 모건스탠리, 블랙록, B&I 멜론, PNC 파이낸셜, 엘리번셀스, 신타스, 프로그레시브까지 장 시작 전에 발표하고 장 마감 후엔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제이비언트가 나옵니다. ASML은 이번 실적 자체보다 다음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신규 장비 예약액, EUV 수요, 중국 매출, 2027년 설비 투자 전망까지. 여기서 주문이 3개 나오면요, 그건 엔비디아 혼자 잔치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7월 16일 목요일이 다음 주 최대 이벤트예요. TSMC가 한국 시간 오후 3시경 실적 설명회를 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장 시작 전에 발표합니다. 지에어로스페이스, 에보트, 프로로지스, US뱅코프까지 같이 나오고 장 마감 후엔 넷플릭스랑 알코아가 있습니다. TSMC는 AI 가속기랑 고성능 컴퓨팅 매출, 3나노 2나노 공정 수요, 코보스 첨단 패키징 능력, 매출 총이익률, 연간 설비 투자 계획을 봐야 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의료 비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용량, 옵텀 수익성, 연간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넷플릭스는 매출 성장률, 광고형 요금제, 시청시간이랑 참여도, 하반기 가이던스를 확인해야 해요. 7월 17일 금요일엔 트래블러스, 피프스 서드뱅코프, 리전스 파이낸셜, 오토리브 같은 지방은행이랑 보험사들이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실적은 한 줄로 보면 반도체는 TSMC와 ASML이 방향키를 잡고 은행주는 경기와 신용 상태를 보여주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헬스케어 분위기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성장주 기대치를, 항공과 산업재는 실제 수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기대치가 이미 높이 쌓여있는 종목들은 발표 직후 급등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첫날 저점이 지켜지는지와 상승 거량이 이어지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게 더 신중해 보입니다. 실적만큼 중요한 게 연준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연준 쪽에서도 시장이 귀를 세울 만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7월 13일 월요일 저녁, 봄원 부의장이 금융규제 관련 연설을 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새벽엔 월러이사 경제전망 연설이 있고요. 같은 날 밤에 너시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합니다. 이게 다음 주 초반에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할 핵심 이벤트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새벽엔 쿡, 봄원 등이 AI랑 금융포용 관련해서 토론하고요. 같은 날 밤에 너시 의장이 이번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합니다. 이것도 최고 중요도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엔 리사 쿡 이사 경제전망 연설, 그리고 새벽에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7월 17일 금요일엔 제퍼슨 부의장 연설, 그리고 저녁에 산업생산이랑 설비 가동률이 나와요. 워시 의장 증언에서 시장이 볼 건 딱 4가지예요. 2026년 금리 인상 가능성, 관세랑 유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볼 건지,
AI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키운다고 보는지,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일 건지. 제 생각은요, 워시 의장이 물가 너무 높다, 지금 금리로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국채금리랑 달러가 오르고 나스닥이랑 AI 대형주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 충격은 일시적이다, 고용이랑 소비 약화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면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지면서 성장주랑 금은엔 우호적으로 갈 수 있어요. 첫 발언보다 질의응답에서 인상, 제약적 금리, 물가 기대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지표 일정입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을 다시 확인해줄 마지막 관문은 숫자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이 이번 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저녁에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나오고요. 밤엔 6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까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이 헤드라인을 얼마나 낮췄는지,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됐는지,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끈적한지, 근원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낮으면 국채금리랑 달러가 내려갈 수 있고 나스닥이랑 금은엔 우호적이고요. 예상보다 높으면 국채금리랑 달러가 오를 수 있고 성장주랑 금은엔 단기 부담이 됩니다. 7월 15일 수요일엔 6월 생산자물가지수,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나오고요. 다음날 새벽엔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7월 16일 목요일은 소비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6월 소매 판매, 자동차 재해 소매 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여기에 잠정주택 판매랑 기업 재고까지 나옵니다.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 소비는 아직 튼튼하다는 신호고, 약하게 나오면 앞서 봤던 소비자 신용 둔화랑 연결되면서 경기 둔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엔 6월 수입 물가지수, 주택 착공, 건축 허가가 나오고요. 산업 생산이랑 설비 가동률,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랑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발표됩니다. 다음 주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방향을 만들고 소매 판매가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해주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고용이 아직 버티는지 확인하는 보조 신호로 보면 됩니다. 제 생각은요, 지난주 소비자 신용이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 소매 판매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는 물가는 낮고 소매 판매는 적당히 유지되는 조합이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다음 주는 화요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방향을 잡고 목요일 소매 판매가 그 방향을 재확인하고 금요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발표 직후 첫 반응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10년물 금리와 달러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목요일 소매 판매까지 연결해서 확인하는 게 더 신중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전쟁도 시장을 못 막았는데 진짜 무서운 복병은 유가 80달러랑 다음 주 워시 의장의 입,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쟁보다 말 한마디, 숫자 하나가 더 무서운 시장이 됐어요. 지금은 지표가 나쁘다고 침체다 외칠 구간도 아니고 주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따라갈 구간도 아닙니다.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워시 의장 증언, TSMC랑 은행주 실적, 이거 4개만 확인해도 반응 갑니다. 강한 시장이랑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다는 거 오늘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